안녕하세요. 뉴스토마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사 프로그램에 빠진 얼굴과 빠진 목소리를 채우겠습니다. 요즘 것들의 나라 걱정 진행을 맡은 봉한나입니다. 여러분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정말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다음 주에도 제주도부터 시작한 비가 전국을 이제 한번 휩쓴다고 하니까 정말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정말 국내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이슈들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정상국가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이었던 G7 정상회의를 좀 돌아보면서 어떤 장면이 좀 인상 깊었는지 좀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국내 경제에서는 코스피가 드디어 3천을 3년 반 만에 3천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극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자산시장 정상화가 국민들의 이제 살림살이와 기업의 내실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정말 주목되고요. 정치권에서는 이제 특검이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 씨에 대한 체포 구속 가능성, 그리고 주가 조작 연루에 대한 굵직한 이슈들이 잇따라 이제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김건희 씨가 우울증으로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드디어 일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들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7시 10분에 찾아뵙는 요즘 것들의 나라 걱정에서 앞으로 50분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눌 두 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평화, 한세인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정평호님부터 소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청년위원장 정평호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다른 또 좀 준비한 자기소개 없으세요? 또 유쾌하게. 제가 사실 그 다른 분들 만날 때 좀 저를 표현을 할 때 쓰는 말이긴 한데 365일 36.5도의 따뜻함으로 청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정평호입니다. 준비된 멘트가 있는. 준비했죠. 훌륭. 또 한세인 패널께서도 준비하셨죠? 한번 부탁드립니다.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을 디비기 위해서 언제나 노력하는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대학생위원장 한세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한다. 저희 그 뉴스토마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또 이 얼굴로 승부하는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젊은 대학생위원장분과 청년위원장 두 분 모시고 오늘 나라 걱정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두 분이 또 이렇게 오셨으니까 또 광주와 부산에서 오셨다는데 또 얘기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두 분께 좀 지역 자랑도 좀 들어보고 어떤지 한번 듣고 싶은데요. 우리 평호님부터 광주 먼저 출발해 볼까요? 광주가 무등산을 품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죠. 그리고 가까운 근교에 굉장히 먹을 것들도 많이 있고 광주 내부에서 뭐 즐길 거리들이 없다, 재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30분 1시간만 나가다 보면 뭐 담양, 장성, 창평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이 즐기고 볼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있을 게 다 갖춰져 있고 교통이 굉장히 용이하다 보니까 저는 살기에 굉장히 윤택한 도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광주는 정말 살기 좋은 도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도 이제 기업이라든지 대기업들, 청년들이 좀 중앙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좀 막기 위해서 먹거리, 일거리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좀 이어가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사실 그 지역에 사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살기 정말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좋아요, 네. 좋아요, 진짜. 그러니까 서울에 비해서는 상당히 여유도 있고 뭐 교통 체증에 대한 걱정도 좀 덜하고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비해서 실제로 그렇게 느끼세요? 시민들이 굉장히 릴렉스하게 있죠. 바쁘다 현대사의 느낌보다는 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워라밸을 좀 최대한 좀 활용을 하려고 하는 좀 시민들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배려심도 깊고 정이 많다고 표현을 하죠 보통. 근데 그게 이제 예전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저희 세대들도 조금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네요. 네. 부산은 어떤가요? 부산은 일단 먼저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가 있고요. 최고장점 바다가 있다. 강도 있고요. 산도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대도시가 어우러진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참 살기 참 좋은데 기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아쉬움이 있죠. 두 분 다 먹고 사는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네. 아쉽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그 아쉬운 부분 사실 뭐 이번에 대신 이제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도 각 지역 공약들이 있었는데요. 지역 공약들 정말 청년들이 보기에 어떤가요? 부산부터 어떠세요? 우선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까지 이제 대선들을 쭉 놓고 봤을 때 이만큼 부산을 공약으로서 많이 챙겨준 대선 후보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번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대선 기간 동안 부산을 집중적으로 많이 챙겼고 많이 오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공약도 HMM 등의 이제 해운 대기업을 부산으로 옮기고 또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그 외에도 동남투자은행을 설립해가지고 부산의 금융을 또
금융단지를 다시 또 제대로 좀 조성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속속들이 잘 대선 공약으로서 이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 부산이 이제 그 공약들을 제대로 이행하는데 잘 이제 도움을 주고 최대한 열심히 준비를 하는 것이 이제 저희가 할 일이겠죠. 거의 뭐 청산 유수시등으로. 그러니까 준비하셨네. 준비하셨네요.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이제 부처도 오고, 그러니까 정부도 오고, 그 다음에 기업도 오고, 그 다음에는 금융도 오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부산을 디비지기 위해서 진짜 공약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부산이 진짜 이제는 바다만 있는 도시가 아니라 다 있는 도시로도 돼서 노인과 바다가 아니라 청년과 바다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좀 그렇게만 기대해보고. 되면 정말 더 바랄 게 없죠. 부럽다, 너무 부럽다, 좋습니다. 부럽다. 근데 두 분 다 확실히 그 사투리가 진하게 이렇게 묻어나니까 너무 좋은데요. 저 사투리 지금 쓰고 있나요? 안 쓰고 있는 줄 알았는데. 완전히 쓰고 완전히 있어요. 쓰고 걱정하지 있네요. 마세요.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그 시청자분 준뮤직님께서 무등산 수박을 닮은 정평호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어디로 봐야 될지 모르는데 감사합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럼 이번에 광주 어떠세요? 이번 지역구에. 광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전 대통령님들에 대해서 뭔가 부족하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광주가 그래도 진보 쪽 대통령님이 나왔을 때 뭔가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좀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죠 동네가. 근데 이번 이재명 대통령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런 아쉬운 부분을 풀어줄 수 있는 정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이제 공약들이 너무 많았어요. 뭐 서남권 메가시티도 그렇고 AI 시범도시 조성도 그렇고.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광주광역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17개 시도가 좀 같이 움직이면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저는 이제 각 지역마다 필요한 공약들을 말로써 생각으로서 정책으로서 좀 전하려고 하는 모습에서 조금 더 신뢰를 갖고 기다려주는 모습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 정부가 준비해야 될 것들, 그리고 서로가 맞아 떨어지는 지점에서 함께할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옛날에 이제 광주형 일자리 했잖아요. 했죠. 현대자동차 이렇게 해가지고 네. 차 만드는 거 중심으로. 네. 근데 여기에 이제 국립 모빌리티 파크, 그러니까 자율주행 같은 이제 미래형 차 산업을 이제 진흥한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죠. 개인적으로 이 산업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 될 텐데, 그걸 또 광주로 딱 당첨해가지고 더 살기 좋은 도시. 진짜로 이제 진짜 다 광주로 가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와야 왕같다 아시면서 하지만 광주를 딱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런 맞춤형 공약을 준비했다는 건 정말 일을 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각 지역마다 어떻게 보면 좀 기대할 만한 공약들이 나왔다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앞으로 또 몇 년 뒤에 보면은 막 으쓱으쓱 해줘가지고 막 우리 동네 이런 거 있다 딱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금 나라 걱정 코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부터는 좀 걱정만 하지 말고 좀 본격적으로 좀 더 들어가 보자라는 이름으로 본부 체제를 좀 갖춰보려고 이번 주부터는 이제 민생 걱정본부 딱 이렇게 해가지고 정상국가로 가는 길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회의 주제는 이재명 대통령 G7 정상회의입니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 중에는 정말 가장 빠르게 취임 거의 10일 만에 이제 국제 무대에서 이제 외교 데뷔전을 이제 치렀는데요. 16일 오후에 출국해서 19일 새벽에 도착하면서 진짜 전 이런 말 듣지도 못했는데 1박 4일 동안의 일정, 정말 숨가쁜 첫 이제 순방 일정을 마쳤는데, 먼저 두 분께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데뷔전 어떻게 보셨는지 한 줄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정적이었다 이렇게 한 줄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안정적이었다. 예, 지난 정권 때 사실 우리가 국민 입장에서 외교를 바라봤을 때 뭔가 불안하고 참 무슨 일을 벌일지 걱정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참 이 대통령 부부가 비행기를 탈 때마다 국민들이 도대체 다른 나라에 가서 무슨 일을 벌일지 너무나도 불안해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이재명 대통령이 G7 외교를 하러 나갈 때 역시 이제 어떻게 할지를 이제 사람들이 국민들이 면히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역시 안정적이었다. 어떻게 좀 불안한 부분들이 전혀 없었고요. 좀 뭐 안정적이었다는 말밖에는 제가 할 수가 없네요. 아니 생각해 보면은 윤석열 씨는 밖에 나가서 뭐 성과를 내는 일도 없는데 왜 그렇게 비행기는 많이 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밖에 나갈 때마다 이제 국민들이 마음을 졸여야 됐던 그런 측면에서 확실히 안정적인 외교 어떤 첫 데뷔였다. 그렇죠. 라는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한국이 싫으셨던 거죠. 비행기를 타고 자꾸 나가시는. 자꾸 시끄럽게 하니까 시끄럽게 자기 입장에서는 있으면 문제 되니까. 근데 저는 사실 뭐 위원장님 말에도 100% 동의를 하고 이번 G7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했다.
이재명 다 왔다. 왜냐면은 뭐 그런 외교적인 문제에서 누군가를 상대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좀 보여주는 대통령의 자리가 저는 전혀 걱정스럽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뭔가를 얻어내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첫 순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좀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이 김혜경 여사의 한복 외교를 좀 높게 좀 보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뭐 한복을 입고 갔으니까 대한민국의 품격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그걸 칭찬하자. 이런 면모가 아니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전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들이 과했다. 모든 것들이 투머치했고 불안하기만 했던 그런 자라보고 놀란 가서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사실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진영의 논리를 떠나서 혹시 그런 실수를 또 반복하면 어떡하지? 뭐 대한민국이 이제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는데 하지만 그걸 보란 듯이 타파라도 하는 모습처럼 김혜경 여사는 절제된 그런 품격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서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김혜경 여사께서 이제 한복 입고 계신 부분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전에는 이제 김건희 씨는 패션 외교라고 이제 불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아까 꾸미는 건 좋은데 너무 이제 투머치란 말이 좀 적당한 것 같아요. 투머치하면서 이제 패션 외교만 한 게 아니라 대통령을 대신해서 뭔가 이제 외교를 직접적으로 자꾸 대통령을 그죠. 뭔가 자꾸 우리나라의 어떤 리더십을 자기가 좌지우지하고 있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면서 좀 안타까운 모습들을 계속 보여줬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영분이 돌아왔다라는 좀 말을 붙이고 싶을 정도로 품격 있는 어떤 외교의 모습들 이제 보여주신 것 같아서 정말 너무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김혜경 여사 말 나온 김에 한 장 사진 더 보면 그 이재명 대통령의 구분파를 받쳐주는 김혜경 여사라는 사진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커뮤니티 이 사진 진짜 많이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의 이 팔짱을 끼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구파를 이제 받쳐주는 이런 장면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어떤 이제 대통령의 파트너로서 외교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었나? 라는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어떤 불안한 마음을 씻어주는 어떤 이번에 외교의 첫 모습이 아니었나?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 우산 사진 저도 이렇게 봤었는데 그게 사실 영부인의 역할 중에 저는 하나라고 보는 거거든요. 대통령은 개인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전반적으로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나가야 되는 사람인데 영부인이 앞장서가지고 뭔가를 보여준다는 건 그가 전할 수 있는 메시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실질적으로 메시지를 던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좀 수행을 할 때 더 멋지게 빛이 난다고 생각하는데 김혜경 여사가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멋진, 굉장히 칭찬할 만한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게 또 국민들이 기대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감대가 정상적인 정말 거죠. 높다. 그런 생각. 기존에는 공감대 없는 모습만 그들만의 세상만 보다가 나와 생각이 같은 이런 모습을 보니까 아주 기분이 좋았다. 일단 기분이 좋게 시작한 것 같아요. G7. 근데 여러 장면들이 있었는데 사진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근데 두 분이 보시기엔 좀 어떤 부분이 좀 가장 인상 깊으셨어요? 룰라 대통령, 위원장님도 같이 동의를 하시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룰라 대통령이랑 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에서 분명 그 둘만의 니즈가 있었기 때문에 어깨동무를 한다든지 좀 편하게 좀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모습에서 굉장히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이게 재밌다기보다 좀 유쾌하다 그래야 되나?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어요. 정상 간의 대화가 유쾌해 보이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통했길래 저렇게 어깨동무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에서 봤을 때 너무 좀 이렇게 담백했다, 유쾌했다, 행복했다. 국민의 측면에서 좀 그렇게 느끼고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 예, 저도 이제 역시 룰라 대통령과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좀 편안하게 유대감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인상 깊게 제가 생각을 했고요. 이제 무엇보다 이제 지난 참여정부 때도 노무현 대통령님과 룰라 대통령 간의 이제 인생사에 있어서의 공통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룰라 대통령과 같이 정치적 탄압을 받았던 그런 모습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어린 나이에 소년공으로 일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한 그런 이제 어릴 때 기억들 그런 것들이 함께 있다 보니까 역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더 서로 유대감을
잘 다릴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정상 간의 외교가 시간이 길지 않잖아요. 뭐 그렇죠. 2박 3일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 짧은 시간 안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저는 사실 이 타인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행위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도전적일 수 있잖아요. 상대방이 느끼기에. 근데 이미 두 분의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그래도 된다는 어떤 자신감, 스킨십 외교가 성공했다. 짧은 시간 안에도. 근데 그런 점을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1대1 관계에서도 정상 간의 관계에서도 충분히 외교력을 발휘하실 수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게 증명된 모습 아닌가 좀 자신감 있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공감합니다. 네. 또 저는 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인도의 모디 총리랑 이제 스몰 토크를 나눈 장면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사진 엄청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하나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 영화를 저 좋아합니다라고 하면서 먼저 얘기를 꺼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디 총리가 그러냐 이러면서 좀 화답했다 그래요. 이게 되게 가벼운 말 같지만 이거 하나로 사실 이렇게 아까 룰라 대통령은 공통점이 있잖아요. 선영공이랑 공통점인데 모디 총리랑 공통점이 없는 거야. 근데 이 영화라는 키워드를 딱 꺼내면서 이 확 풀어지게 하는 이걸 보면서 저 화면 보시죠. 시청자분들 화면 보시면은 굉장히 환하게 웃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모디 총리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보통 이제 통역을 통하고 이러느라 이제 격식을 차리느라고 좀 어색해지기 쉬운데 이런 틈을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이제 잘 메꾼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사실 준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 윤모 씨의 어떤 외교와는 다른 그런 모습 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인상 깊은 이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방금 전 사진에서 그 전과 똑같은 거는 통역사님 한 분만 똑같고 나머지는 다 바뀌었죠.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또 이 짧은 시간 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무려 이제 8개국 정상 및 이제 유엔의 이제 수장과 이제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G7의 어떤 주요 성과로는 좀 인상 깊은 것들 어떤 부분들이 좀 있으실까요? 예, 역시 뭐 성과라기보다는 저는 준비 기간이 굉장히 짧았잖아요. 대통령으로 취임한 게 6월 4일인데 이건 뭐 사실 이걸 제대로 준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G7 정상 외교를 하러 가서 전반적으로 이제 정상들과 만나가지고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그렇게 했다는 점에서 저는 그거 자체를 좀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실제로 이 짧은 시간에 외교를 성사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너무나 이제 성과다. 그럼요. 너무나요. 역시 존재 자체가 이제 외교다.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 경제 안보 기후 관련돼서 G7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들이 많은데 근데 그런 위원장님 말에 또 그 부분도 굉장히 격하게 공감을 합니다. 오늘 공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공감하러 오신 거 아니죠? 공감만 하러 온 것 같아요. 소통도 좀 해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 위원장님이 하셨던 말처럼 저희가 지금 탄핵 정국을 지나서 뭔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이 안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기에는 준비됐던 시간이 굉장히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그 외교력으로 인해서 우리 국가는 안정적인 상황이고 그리고 나는 안정적인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좀 신랄하게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자리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이제 사실 이제 대통령이 취임된 지 얼마 안 되는데 이제 G7에 초청됐다는 것만으로도 그러죠. 사실은 엄청난 성과죠. 이거 자체가 이제 외교적 복원이다.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렇게 나라가 좀 외국에서 보기에는 이제 뒤숭숭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을 초청했다는 건 좀 이제 한국의 어떤 민주주의 회복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인정했던 거 아닌가? 좀 그런 평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정상회담 중에 하나가 미국과 하냐, 일본과 하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중요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한일 정상회담 어떻게 보셨어요? 무엇보다 이제 일본 측에서 이시바 총리가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먼저 이제 SNS로 축하 인사를 한국어로 그렇게 써서 전했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일본이 우리와 외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또 한일 정상회담을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하면서 좀 한일 간에도 어느 정도 좀 우리 관계가 계속 좀 발전적인 관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런 것들을 좀 잘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나 맞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 좀 덧붙여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면 또 공감이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진짜로 근데 우리 위원장님이랑 역시 광주와 부산은 하나입니다. 공감의 광주네요. 공감의 광주. 사는 지역은 다르지만 생각하는 가치관이 너무 비슷한 게 그런 총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제 나름대로 좀 이례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례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대해서 좀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의 성향이라든지 방법 같은 것들. 특히나 일본의
근데 이제 국민 성향 자체가 조금 이렇게 받아주고 좀 이해해주고 포용하려고 하는 성향이다 보니까 상대방을 좀 이해하려고 공부를 좀 하지 않았나. 근데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이제 그런 모먼트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량화돼 있고 수치화돼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만큼 잘했습니다, 저만큼 잘했습니다가 아니라 일할 준비가 돼 있는 태동을 만드는 게 지금 중요한 단계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잘하고 있다. 저는 뭐 점수를 매기는 거 아니지만 90점 이상의 G7이었고 좀 담아였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10점은 죄송합니다. 다 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가. 역시 여지는 남겨놓는. 여지는 남겨놓는. 좋네요. 근데 저는 또 하나가 사실은 지난 이제 윤모 정권 때는 너무 저자세여서 주지 않아도 될 것도 주고 이런 이제 모습들에 국민들이 답답함이 엄청 강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어떤 그 흔히 말하는 그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이 굉장히 걱정하셨던 분 중 하나가 공산화되는 거 아니냐, 뭐 친중만 다 해버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오해들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이번 G7을 통해서 보여준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전화도 일본이랑 더 먼저 하고 줄 건 그렇죠. 주고 받을 건 받고 하는 어떤 실용 외교를 보여주는 어떤 모습으로서도 충분히 이제 이 한일 이 정상회담이 이제 의미가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아쉽게도 이제 한미 정상회담은 이제 람프 트럼프 아저씨가 집으로 가버리면서 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이재명 대통령의 탓은 뭐 전혀 아니고 그렇죠. 예측할 수 없는 그의 어떤 예. 행보 때문에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정상회담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셔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그런 부분을 좀 조언한다기보다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좀 빠르게 파악을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상 겉으로 보여지는 성향에 있어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과는 상극인 스타일이에요. 저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형태나 이런 모습들, 애티튜드가 윤석열 대통령과 좀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게 물론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뭔가를 더 알고 있고 이전에 대통령을 본인은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데이터는 더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좀 이렇게 소위 좀 이렇게 거만하게 비춰질지도 모르는 그런 애티튜드들이 이재명 대통령과는 조금 상극이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시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좀 이렇게 흔히 말하는 저희가 좀 날것의 표현으로 그런 대대한 모습이 좀 감정 싸움이 돼서 뭔가 실용적인 외교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모든 국민분들이 동의하지 못하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었어요. 왜냐하면 이전 정부 때문에 제가 진짜 안 해도 될 고민들을 너무 하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고민해버리고 그러니까 실용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고민들을 하다가 아직 그 버릇을 못 버렸습니다. 이제 버리셔야 됩니다. 이제는 지금은 이재명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이제 한미? 참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다 보니까 우리가 대응하기가 너무 어렵죠. 지난 트럼프 1기 때도 사실 우리가 좀 어려웠지만 지금 트럼프 2기는 1기와 비교해서도 정말 종잡을 수 없는 그런 행보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다만 트럼프라는 사람을 이제 대통령으로서 뿐만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서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된다. 즉 이제 뭐 중국과의 이제 미국이 이제 외교를 하는 관계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쭉 지켜봤을 때 1기 때도 그렇고 2기 때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은 입으로는 반중을 외치는데 실제로 머릿속에는 친중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행보들을 자주 보였단 말이에요. 1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외교 상황을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때는 중국을 옥죄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중국이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그런 쪽으로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해버렸어요. 이제는 중국을 제어하기가 미국이 어려워져 버린 그런 상황까지 놓이게 된 데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에 그게 달려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를 믿지는 않아야 되고요. 그래도 대미 관계에 있어서 역시 그런 것 때문에 역시 머리가 좀 많이 아프겠죠. 예. 아프죠. 사실은 이제 지금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이제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제 뭐 주한미군 문제도 있고 이제 북한 문제도 있고 관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안보, 경제, 정치 모든 부분이 사실은 한미에 지금 많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조율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람프 도람프 선생님께서는 워낙 이제 변화무쌍한 분이시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선제적으로 이 사람을 이해하려고 할 필요 없다. 근데 이해한 순간 또 변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상황을 전략적으로 잘 조율할 수 있는 이 파도를 탈 수 있는 이 흐름
이걸 좀 잘 해야 될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앞으로의 국제 무대가 더더욱 많아질 거라는 좀 생각이 들면서 좀 우리나라의 어떤 다양한 외교적 성과들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첫 데뷔 너무 잘 치렀다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G7 소식이 이렇게 딱 기분 좋은 소식이 많은데 더 기분 좋은 소식이 있어요. 주식하십니까? 아주 조그맣니다. 아주 조금하시나요? 코스피 3천을 돌파했습니다. 사실 전 이게 제일 행복합니다. 저는 뭐 재산은 별로 없지만 제 재산 전체가 지금 주식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재명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사실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분들도 싫어할 수가 없다. 지금 좋아하세요. 솔직히 주가를 이렇게 올려놨는데. 티 못 내시는 거지.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코스피 사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윤석열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코스피를 보면은 맨 처음에 이제 한 2,300선부터 이제 쭉 시작하다가 계엄 때 완전 망했다가 끝에 보시면 완전 치솟는 부분 있죠. 저희가 지금 이제 6월 3일 6.3 대선 이후에 지금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3년 반 만에 지금 코스피 3천을 달성했습니다. 너무나 기분 좋은 소식인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정권의 초기에는 이제 허니문 랠리라고 해서 새 정부의 어떤 뭐 정부의 어떤 이제 액션이라든지 이런 걸 기대하면서 기대감. 조금 약간 이제 오르는 이제 경향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 단기 조정도 사실 있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좀 어떻게 보세요? 3천 코스피 3천. 사실 지금도 낮은 편이죠. 우리가 3천을 돌파한 지가 언젠데 다시 이제 꼬꾸라졌다가 이제 겨우 좀 코스피라든가 이런 주식 주가들이 좀 정상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역시 이제 민주당과 우리 정부 여당이 상법 개정안 이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을 기존에 했었고 또 이전에 3월달에 사실 대통령 거부권을 받아버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법안을 제대로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상법 개정안도 확실하게 법안을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주가가 같이 올라가고 있다. 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계속 공감만 하네요. 사랑합니다 부산. 아무튼 너무 좋았어요. 3천을 돌파를 했다는 게 이번 3천은 굉장히 상징성 있는 3천이었습니다. 물론 새 정부에 대한 기대 심리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5천 코스피 5천을 목표로 해가지고 이제 비공식적으로 움직이는 이제 그런 조직들도 만들어서 좀 노력을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저는 5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JP 모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3,200까지 1년 안에 좀 성장하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고 이재명 자꾸 이재명 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 이재명 대표 주변에는 이렇게 공약과 정책들을 미래적인 가치들을 현실화 시켜줄 수 있는 재원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많이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호흡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저는 분명히 코스피 5천 꿈의 숫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엄청 단기적으로 이 목표를 이루겠다라기보단 좀 점진적으로 우리가 5천을 향해서 갈 수 있다라는 토대가 분명히 이 정부를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게 코스피 5천이라는 말은 사실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도전적인 말이거든요. 그렇죠. 5천 결코 쉽진 않습니다. 제가 봐도. 그러나 5천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은 어디서 오냐면 우리나라의 수많은 규제들이 잘못된 규제나 잘못된 법들이 기업들을 어떻게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터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동의하는 부분이고 말씀하시겠어요? 네. 그 지배 이제 사업을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의 지배 구조와 국가에서 하는 정책 구조가 맞아 떨어졌을 때 저는 코스피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저희 나라 이제 기업들도 문제가 있죠. 분명히 이제 뭐 ESG 정책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좀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 좀 그런 전반적인 문제에 있어서 좀 정치와 이렇게 기업이 좀 소통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런 소통을 좀 중점적으로 두고 있고 기업의 가치를 좀 인정을 하면서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좀 최대한 줄여내는 방식으로 좀 이끌어 간다고 하면 새로운 형태의 ESG 기업들이 많이 나타날 거고 그러면 당연히 외국 투자 기업들도 이제 국내 시장에 대한 이제 좀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네. 댓글에서 정평호가 그 역할을 해주세요라고. 제 팬인 것 같아요. 누구세요? 카톡 주세요. 입금하신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저는 또 하나 또 주목할 만한 점이 사실 지금 당장 기업들의 어떤 매출이 늘어가고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글로벌적인
경제 상황이 사실은 이제 변수가 많다 보니까 그러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제 주가가 오르면서 많이 뛴 기업들을 보면 금융주가 강세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주식 거래가 많이 일어날 거라는 시장의 기대를 지금 담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자산 시장으로서의 가치를 많이 이제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시민분들께서 아니 내 얼마 없는 재산 지키려면은 부동산이라도 사야지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주가가 좀 좋아지고 주식시장이 정말 제값을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을 통해서 재테크라든지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주식 아니 이제 23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개인들의 이제 재산이 어떻게 이제 좀 배분이 되어 있느냐를 이제 살펴보면은 부동산이 78%입니다. 말도 안 되는 높은 너무 수치잖아요. 높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자산 내부에 이제 포트폴리오가 불균형이 있고 이제 괴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우리가 뭐 돈들이 다 벌어도 땅으로 가고 건물로 가는 이런 상황들이 놓이기 때문에 또 경제도 안 들어가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노후에 뭐 돈이 필요하다 했을 때 우리가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다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게 되면은 이거를 쪼개서 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들도 이제 노후 대비에 대한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 어쨌든 부동산에만 쏠려 있는 우리나라 자산 불균형 문제를 주식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서 어떻게든 조금 보완을 해야 우리나라가 좀 그래도 경제도 다시 좀 살아날 것이고 그런 것들이 다 결부돼 있습니다. 저는 모두에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돈이 콘크리트에 묶여 있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가치를 발생하고 있는 기업에 묶여 있는 게 훨씬 좋은 지점이고 그럼요. 지금 다 콘크리트에 묶여 있으니까 저희 같은 2030들 이거 집을 살 수가 없어가지고 오를 만큼 올라버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점에서도 주식 시장으로의 점진적인 어떤 전환 이런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저희 댓글에서 IMF님 이름이 IMF신데 IMF님이 지구 경제가 나락을 준비 중인데 꽃길 전망만 하고 있네. 언젠가는 5,000포인트 이상 가겠지만 지금은 조심하고 오래 견딜 뿐만 투자하시길 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전 여기에 동의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사실 대선이 끝나면 단기적으로 한 3, 4%가 오르고 1년 후에는 14에서 16% 정도가 이제 오르는 게 좀 일반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어떤 성장으로 이루어진 주가가 아니라 기대 심리로 인해서 이루어진 이제 주가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방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상법 개정이 아닌가. 실질적인 기업의 어떤 역량 강화를 이뤄낼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들이 좀 진행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상법 개정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께서 해주셨던 말처럼 그분 아까 그 IMF 그분이 맞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부분에서 뭐가 다른 지점이 뭐가 있냐면 그 기대 심리를 뒷받침해주는 정책이 없기 때문에 그 기대 심리가 거품이 빠지는 시점에서 결국엔 다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대 심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상법 개정이었던 거고 그리고 앞으로의 기업들이 ESG는 이거는 필수고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받아야 되고 외국인들의 이제 그 저희 한국 자본에 대한 신뢰성을 주려면 그런 것들이 100% 필요하기 때문에 이 상법 개정과 ESG 물론 이제 그로 인해서 오는 부정적인 효과들이 생길 수도 있죠. 뭐 기업 경영의 위축이라든지 뭐 소송 남발 우려라든지 중소기업의 과도한 규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뭔가 이거를 좀 유두리 있게 좀 날것의 표현으로 유두리 있게 넘어갈 수 있는 정부가 이번 정부고 이 대기업 중심제로 돌아가가지고 경영권에 좀 이렇게 좀 투명성을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는 게 저는 가장 먼저 우선 단계라고 보는 겁니다. 또 시청자분들께서 ESG 오해할까봐 ESG 하면 환경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안에는 아닙니다.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네. 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해주신 게 환경 이슈만 얘기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배구조 중심으로 얘기해 주시죠. 그러죠. 이제 ESG가 뭐 착하게 똑똑하게 투명하게 경영하자 이런 의미인데 너무 좋은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는 그런 너무 좋아요, 의미인데 너무 좋아요. 결국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들의 지배구조 자체가 너무 이렇게 폐쇄적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그 코리안 디스카운트는 전 거기서 온다고 봐요. 공개적이고 좀 투명성 있게 기업을 운영함으로써 신뢰성을 회복한다. 그게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5천이 말도 안 되는 숫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사실 이렇게 대만 시장과 한국 시장이 좀 비슷한 시장이다라고 물론 이제 완전 똑같진 않지만 지정학적인 어떤 위험도 있고 반도체 중심으로 좀 구성되어 있는 면도 있어서 비교해 보면 사실 한국은 이제 퍼가 이제 9.8 정도 되거든요. 근데 대만은 16.7이에요. 그러니까 이 숫자에 대해서 이해하실 이제 필요라기보다는 이게 16.7이면 훨씬 우리나라보다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더 높게 쳐주고 있다. 대만 주식을 높게 쳐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 실질적인 우리 주식과 대만 주식의 이제 이익 성장률은 둘 다 20%예요. 그러니까 돈 버는 성장률은 똑같은데 우리는 반값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3천 정도 되니까 반값으로 치면은 어떻게 5천 어떻게 또 아니, 가능하죠. 꿈의 수준 아니다. 이게 진짜 단순 계산으로만 봐도 충분히 가능한 숫자고 네. 이 코로나 디스카운트가 저희한테만 너무 좀 많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드리면서 이해시키기에는 저희들도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무튼 대한민국의 미래는 분명히 밝다. 시청자님께서 착하게 뭐요? 그다음 못 들었다고. 착하게 뭐? 착하게 똑똑하게. 착하게 똑똑하게 투명하게 경영하자. 착하게 똑똑하게 똑똑하게, 투명하게. 투명하게 앞으로 경영하자. 누가 ESG가 뭐야 그러면 착하게 똑똑하게 투명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RMA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